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열열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네요. 1980년 봄, 삼김의 한 사람이었던 김종필 씨가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을 던져서 인구에 회자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원래 한나라 때의 나간 미인, 날아가던 기러기가 보고 날개짓을 잊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예뻤다는 바로 그 나간 미인 왕소군이 흉노 땅에 팔려간 슬픔을 노래한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정말 금년은 봄이 왔어도 봄 같지를 않습니다. 오랑캐 사는 곳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가짜는 봄이로구나. 이처럼 시절이 하수상한데 시국에 걸맞지 않는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오늘은 현 시국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은 전에 취급했던 테마를 조금 변형한 내용이기도 하므로 이 점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꾸라지 세상. 요즘 시국을 보면은 법기술자나 법꾸라지들의 세상 같습니다. 세상은 법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닌데 국가 수반부터 정부 요직에서 국회까지 어디도 법조계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선진국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전에는, 아니 왕조 시대에는 주로 문사처를 공부한 선비들이 정치를 했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은 유용하고 필요 불가결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법 그 자체만으로 세상을 본다면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그걸 극도로 고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그 전형적인 사례를 우리는 진시황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대륙을 통일하고 문자혁명과 도량형 혁명 등 실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는 동시에 법가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들었는데 결과는 엄청난 민심 이반으로 그가 이룩했던 최초의 강력한 그 제국도 불과 15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그런 엄격한 법가적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배운 법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 궤변 비슷한 논리로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는 법기술자나 법꾸라지들의 행태가 오늘만 있느냐?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법기술자나 법꾸라지들을 수천 년 전에 동이족은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먼저 동이족이 생각한 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글자를 통해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생 때 얘기인데 법이란 글자를 칠판에 크게 쓰고 난 노 교수로부터 법이란 물처럼 자연스레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막 크게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따지고 보면 물 숫자에 갈 거자를 뜻풀이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는데도 19살의 소년에게는 그 해석이 정말 시적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런 류의 시절이 더 이상 포에틱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법 집행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현대의 법자가 고대의 법자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보이는 건 법의 고자, 곧 옛 글자인데요. 수 플러스 치 플러스 거의 세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보이는 그 치자를 빼버린 게 현재의 법자예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빼버린 글자가 해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자는 좀 생소해도 해태는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해태제과란 이름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회사에서 등록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해태죠. 암사자 같기도 하고 암소 같기도 한 조금 이상한 생김새인데 광화문에 가면 그 석상을 볼 수 있죠. 한자로는 어떻게 쓸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딱 떨어지는 한자가 없고 해치 또는 해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자는 해치가 맞는데 음이 잘못 전해져 해태란 말이 생긴 것이니 해치를 사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간혹은 해타나 해태라는 한자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표기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분히 해태 발음에 꽤 맞춘 우리식의 한자 표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해태는 해치의 와음일까요? 서기 1008년에 펴낸 북송시대의 발음사전인 광운에 보면 해치의 그 치자는 지이절 또는 택매절이라고 해서 치와 태의 복수음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260여 년 앞선 당나라 때의 발음사전인 당운에 보면은 치자를 택매절로 발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택에서 성모, 곧 자음이죠. 성모를 취하면 티귿, 매에서 운모, 곧 모음을 취하면 애, 이 둘을 합하면 티귿 플러스 에 이퀄 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해치의 치에서 치읓은 국외음화되기 전의 원발음이 티귿이고 이의 원발음은 에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지금도 센티미터를 센치미터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국외음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해치로 쓰지만은 당나라 이전 발음은 해태였던 거고 이 발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므로
그간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해태가 결코 잘못된 발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존의 그 통명을 써도 전혀 무리가 없는 해태는 대체 어떤 짐승이었던 걸까? 그 점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령한 짐승. 해태는 그 문헌에 따라 암사자, 암소, 물소, 기린, 사냥 등 막 각기 모습이 다른 좀 기괴한 생김새였다고 하는데, 먼저 중국에 전해지는 해태 그림이나 사진을 보실까요? 그리고 한국의 해태 사진을 좀 보시죠. 모양도 각기 다르지만은 두 나라 해태의 결정적 차이점은 뿔의 유무입니다. 옛 문헌에 보면 해태머리엔 뿔이 하나 있어서 일각수, 독각수 등으로 불려서 영어로는 유니콘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해태는 뿔이 사라지면서 화재를 막아주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정문안에 세워진 해태상이죠. 당시 고증자문위원이던 역사소설가 월탄 박종화 선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해태석상이 국회 정문안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해태가 돌과 시멘트로 된 국회 건물에 화재 예방용으로 세워졌다니 그 유래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왠지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해태는 이처럼 처음부터 뿔이 없는 짐승이었던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일본에 남아있는 해태상을 보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의 해태는 박견, 맥견, 고려견 등으로 쓰고 모두 고마인으로 발음을 하는데, 고마는 고구려에 합병된 옛 개마국의 개마에서 유래되었다는 발음으로 실제로는 고구려를 가리킨 말이니, 고마인우는 고구려의 개라는 뜻입니다. 결국 해태의 존재가 고구려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는 얘기인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고구려를 통해 전해진 일본 해태에는 머리에 웹뿔이 달려 있어요. 이로 미루어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 해태도 원래는 뿔이 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 웹뿔 해태는 대체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한나라 때 설문해자를 펴낸 허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제나라에 임리국이라는 신하와 중리격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3년 동안이나 소송을 벌인 사건이 하도 미묘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자 제나라 장공은 두 신하도로 소장을 읽게 하고 해태가 그걸 듣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리국이 읽을 때는 가만히 있던 해태가 중리격이 읽자 반쯤 듣다 말고 웹불로 그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이에 제나라 장공은 임리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신령한 짐승 해태를 이용해서
재판을 했다는 제나라의 장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제나라는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저 유명한 낚시 노인 들어보셨죠? 강태공이라고. 그 강태공이 지금의 산동반도 일원에 세웠던 나라인데, 강태공은 원래는 동이족으로, 그가 제나라를 세운 산동반도 일대는 예로부터 동이족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따라서 강태공의 후손인 제나라 장공 또한 동이족이었던 겁니다. 그럼 해태라는 신령한 짐승을 이용해서 재판한 인물은 제나라 장공이 처음이냐? 후한시대의 저명한 사상가였던 왕충은 그의 명조 논형에서 재판의 해태를 처음 이용한 인물은 순임금 때 형정을 주관했던 선비사자, 오늘날로 치면은 사법부 수장을 맡고 있었던 고여였다고 합니다. 나라 안팎의 외적들을 물리쳐 백성들을 편쾌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해 풍기를 바로잡은 고요는 어려운 재판을 할 때는 늘 해태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죄의 유무와 경중을 가르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후세 법관의 귀감이 되었다는 인물이죠. 순임금 뒤에 등극한 우임금도 후계자로 삼으려 했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고요는 일찍 죽는 바람에 권자에 오르진 못했던 걸로 전해지지만은 재판에 해태라는 신수, 곧 신령한 짐승을 이용했다니까 고요라는 사람도 다분히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느냐 하고 의심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요는 공자가 펴낸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동양 역사서 서경 또는 상서의 첫 편 우소 제4장의 고요모의 버젓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지도자가 갖춰야 할 9가지 덕목을 제시한 이른바 고요의 9덕은 모든 유형의 리더십을 망라할 정도로 논리가 정교한 지도론인데 그런 탁월한 지도론을 제시한 고요는 공자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산동송 곡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보다 누천년 앞선 세대의 고요는 동이족이었던 소호 김천씨의 후손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해태와 관련된 제나라 장공도, 해태를 처음 이용한 고요도, 서경의 고요묘를 펴낸 공자도 다 동이족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법이란 글자에 갑골문이 따로 발견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갑골문은 발견된 게 없지만은 법자에 얽힌 일화들은 죄다 동이족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갑골문이 없다 해도 나는 이 글자가 동이족이 만든 거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자 및 단어의 생성과 그 표현은 집단의식 또는 문화적 기억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사실 상나라 때는 갑골문만 사용했던 건 아니고
금문도 병용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태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요나 제나라 장공이 재판에서 이용을 했다는, 그리고 허신의 설문해자를 비롯해 양부의 이물지, 동방사계 신이경, 왕충의 논형 등 여러 문헌에 등장을 하고 옛 왕조 사헌부 관원들의 관모, 해치관에 사용되기도 하고 관복의 가슴과 등을 장식하는 표장으로도 사용되기도 한 그 해태는 대체 뭐였을까요? 해태의 상징어. 여기서 법의 고자, 곧 옛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을 뜻하는 이 글자는 적어도 3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형 문자인데요. 우선 왼쪽의 숫자, 이건 물이죠. 그리고 밑에 보이는 거자는 보통 갈거로 훈독을 하지만은 장애물을 없앤다는 뜻도 있는데,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거자의 발전 과정을 먼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골문의 경우 위는 사람이고 밑에 그 비읍자는 이 경우는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람이 웅덩이를 건너간다 그런 뜻인데, 두 번째 금문을 보세요. 사람이 웅덩이를 건너뛰는 모양이 강조되고 있죠. 이처럼 장애물을 건너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장애물을 없앨 때도 있으므로 없앤다, 제거한다는 뜻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자에 들어있는 거자에는 간다는 뜻도 있고 없앤다는 뜻도 들어있는데, 간다는 뜻으로 볼 경우 웹불물서라고도 불리던 그 해태가 물을 헤엄쳐 가듯 유연히 운영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라는 식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해석으로 기울 때 해태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선 쓰기도 복잡한 해태 그림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정착된 글자가 현재의 법자죠. 물처럼 자연스레 흘러가게 하는 게 법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대학 1년 때 들었던 노 교수의 해석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거자를 없앤다, 제거한다는 뜻으로 볼 경우에 해태의 존재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금문을 보면 왼쪽 위는 사람, 그 밑은 웅덩이인데, 이게 제거한다는 뜻의 거자 초기 글자죠. 다시 말하면 법은 불의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제거한다는 뜻으로 볼 경우 그 밑에 그려진 흐르는 냇물도 조금 다른 의미를 띄우게 됩니다. 참고로 물수자의 발달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스케치한 갑골문 그림이 금문과 세 번째 그 소전을 거치며 점차 간소화되어 가다가 네 번째 해서에 와서 물수자로 정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수의 그 두 번째 금문이 법의 고자, 법의 옛 글자에 사용이 되고 있네요. 거자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본다면 이 맥락에서
수는 무슨 뜻이 될까요? 제거하는 물, 물처럼 제거한다? 아무래도 이상하죠. 여기서 수자는 물의 속성인 평평하다, 공평하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소전에 오면 왼쪽 위는 물 그림이고 그리고 밑은 사람과 비읍자, 곧 웅덩이로 금문과는 그 위치가 아래로 바뀌었지만은 오른쪽 위에는 금문, 오른쪽에도 있었던 그 해태 그림이 배치가 되었어요. 이 해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신수였다고 하는데 신화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실적으로 그런 그 신령한 동물이 존재했겠어요? 옛 문헌에 보면은 봉황이나 현무와 더불어 용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은 대개 임금을 가리키는 상징어로 사용되었죠. 해태의 경우도 그 비슷하게 뭘 상징하는 말이었을 걸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나라 장공이 3년 동안이나 옥신각신해온 신하들의 소송을 해태에 의해 판결했다는 일화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법을 잘 아는 신하들이, 요즘 말로 하면 법꾸라지들이 서로 승기를 잡으려고 기기묘묘한 법리 싸움을 벌이면서 3년을 보냈다는 건데, 요즘도 보세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법기술자나 법꾸라지들은 그럴듯한 일종의 궤변 같은 논리로 법과 법 사이를 헤엄쳐 다니다가 이도 저도 정 안 될 경우는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해버리는 사례 같은 걸 많이들 봐왔잖아요. 제나라 장공은 이런 류의 법기술이 아닌 정의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태란 결국 정의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상징어였다고 봅니다. 물론 정의란 개념 자체가 동서의 사상가나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는 정의는 그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한 사회가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의 정당성 정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물수, 갈고, 해태치에 세 글자가 들어있는 옛 법자를 다시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물처럼 공평해야 하며 불의에 직면할 때는 단호히 그 대상자를 제거해야 하지만은 그 기준은 정의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의 법의 해태의 신성함과 권위의 상징이 부여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상징하던 이 해태 그림이 소전까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의를 상징하는 해태 그림이 소전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법에 정의의 개념을 집어넣었던 건 동의적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소전은 동의적인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하면서 생겨난 글자예요. 진시황의 진나라는
해태를 처음 이용했다는 고요의 아들 백이기 세운 동이족의 나라죠. 그러다가 화하족 또는 한족이 세운 한나라 이후로는 법자에서 정의의 개념인 해태 그림이 아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간단히 말해 동이족의 법 개념에는 해태가 있었고 화하족의 법 개념엔 해태가 없습니다. 해태가 들어간 동이족의 법은 말이죠.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보편적이면서 항구적인 질서를 의의로 하는 자연법 개념이 반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에 반해 화하족의 법은 동이족의 법을 구성하고 있던 세 개의 요소 중 해태를 빼버린 두 개의 요소만 남았기 때문에 자연법의 원래 의미가 훼손된 글자라고 나는 봅니다. 해태 그림을 뺀 화하족의 법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핑계는 있었어요. 복잡하니까 글자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 그런 거죠. 하지만 해태가 빠졌다는 것은 결국 법에서 정의의 개념이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고시대는 고요처럼 사건을 정의롭게 판결했다는 뜻의 해치, 결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빽이다, 유전무죄다, 뭐다 하는 말이 횡행하는 현대에 와서 법에서 진짜 정의를 느끼는 사람이 요즘도 있는지, 정말 법이 정의의 편이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회 질서의 근간인 헌법이 유린될 때 이를 제대로 판결해야 할 사법기관이 오히려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린 독재 정권에 부역을 할 경우에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의 민족. 학생 때 나는 맹자의 책 첫머리에 나오는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따름인데. 라는 그 구절을 읽으며 크게 감명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법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맹자의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기본 정신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문구예요. 맹자, 곧 영어식으로는 맨시우스가 공자 컨퓨시어스의 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이 오를 의자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양같이 선한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한 글자라는 식의 해설이 있던데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의자가 양과 아가 합쳐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해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선한 사람을 내가 지켜주면 옳은 거고 남이 지켜주면 옳지 않은 게 되나요? 우선 오를 의자의 갑골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갑골문 위는 그 구부러진 뿔이 달린 양을 스케치한 그림이고 밑은 약간 특이한 모양의 창을 스케치한 그림인데 오를 의자가 정착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맨 왼쪽에 양 사진과 창 그림으로부터 가운데 보이는 갑골문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고 거기서 여러 단계를 거쳐 해서체의
오를 의자로 변화되었죠. 오를 의자를 양양 플러스 나아자로 보는 데까지는 이견이 없지만은 이 나아자를 다시 손수자와 창과자로 파자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나아자가 발전된 과정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의 그림이 손수자와 창과자의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두 번째 금문부터이고 세 번째 소전에 와서 보다 분명해지는데 첫 번째 갑골문을 좀 보세요. 갑골문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고대의 창, 곧 스피어를 스케치한 그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기가 어떻게 돼서 나아자가 되었느냐? 상당수의 고문학자들은 이 무기 이름이 사람의 1인칭 단수 대명사가 된 것을 가차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차라는 것은 임시로 빌린다 그런 뜻이에요. 가차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즉 상고시대에 말이죠. 사유제가 처음 등장한 이후에 시족과 시족,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사람들은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기는 매우 귀하고 희소한 것으로 신체 일부로까지 간주가 되었다 그래요. 그 무기를 잃으면 사냥을 해서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고 자기가 생존할 수도 없어. 적을 만날 때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기는 개인의 이익과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라는 이름의 그 창이, 스피어가 1인칭 대명사 나를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자의 고대 발음, 곧 동이족의 발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나, 현재 중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워가 아니라 응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확히 발음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표시를 하자면 응아이에 가깝습니다. 이 응아이 발음이 문자에서는 응자가 조금 축소되어서 이영아이, 이영아, 아로 변해갔던 것이고, 구어체에서는 나로 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말 발음에서는 여자, 니여자의 경우처럼 이응과 니은이 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우리말의 1인칭 대명사 나가 사실은 창의 동이족 발음이었던 응아이가 나로 변화한 발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좀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좀 놀랍지 않나요? 사실은 나 자신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쇠스랑 같은 칼날들이 화려하게 달린 응아이라는 그 창은 복잡한 그 주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만들기가 쉽지 않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던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특이하고 아주 위험 있게 보였죠. 그 때문에 총사령관 정도의 인물이 출정할 때에 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엠블럼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화려하고 위험 있는 응아이라는 창을 들고 나타나면 출정을 위해 도열하고 있던 병사들이 응아이, 응아이 하고 일제히 합창을 했는데, 이때 사기 충천한 병사들은 서로 일체감을 느끼면서 응아이라는 무기를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라는 무기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오를 의자의 갑골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윗부분은 수디양뿔, 밑부분은 아 또는 나라는 이름의 창이죠. 응아이라는 이름의 창이죠. 우선 위쪽 그림부터 커다란 코일 모양의 뿔이 달린 수디양은 말이죠, 자기 무리들 사이에 리더십을 유지하고 특히 짝짓기의 우선권 같은 거를 지키기 위해서 종종 죽을 힘을 다해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숫양이 권위를 나타내는 무기와 함께 있다는 것은 결국 숫양이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세우고 집단을 설득해 보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는 죽을 힘을 다해 싸우기도 한다는 뜻인데, 이런 숫양의 언행이나 설득 또는 싸움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동이족은 이 같은 그림을 이용해 옳다는 뜻의 글자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놀란 건 동이족의 그 개념이에요. 옳지 않은 일을 당할 때 백성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에게 저항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끌어내리는 게 옳다. 그것이 맹자의 민본이 사상의 핵심 골자인데, 훗날 사회계약론을 피력한 서양의 장자크 루소는 맹자보다 2000년 뒤의 사람이고, 갑골문을 만든 동이족은 맹자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맹자가 제시한 유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의 기본 개념을 수천 년 전에 동이족이 알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아라는 무기가 이빨 같은 칼날이 달린 창으로 표시되었고, 세 번째 소전에 오면은 손에 쥔 창, 곧 손수자와 창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다다듬은 오를 의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어떤 미국 학자는 한국 역사를 논하면서 의의 나라다 라고 평을 했는데, 사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의의 나라라기보다도 의의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 구한말 때도 이민족의 침략이라는 국난이 닥치면 이에 저항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 군사의 이름이 바로 의병이었죠. 독재에 맞서 들고 일어났던 4.19 혁명을 4.19 의거라고도 했는데, 이 의거에도 오를 의자가 들어 있습니다. 연이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근면성과 함께 이 같은 의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물론 율사들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하지만은 해태가 빠져버린, 다시 말해 정의가 사라진 현대 법 체계 속에서 법기술자나 법꾸라지들이 궤변적인 논리를 구사하며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는 독재 정권을 이끌거나 또는 거기에 부역을 할 때에 오를 의자 속에 들어있는 창 이름 응아이, 아니 나를 아직도 우리의 1인칭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은 지금 또다시 우리가 의의 민족임을 보여주어야 할 결단의 시점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의 나라, 의의 민족.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